여러분, 지금 스위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명문고 학생 12명이 한국 다녀온 후 집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나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아빠, 한국어 배워야 해. 지금 당장. 부모들은 기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싫다던 애들이 갑자기 이러니까요. 더 웃긴 건 이 아이들 스위스에서 천재라고 불리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가서 뭘 봤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학교 선생님들도 당황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국 이야기만 하고 쉬는 시간엔 한국 노래만 흥얼거리고 극단적으로 변한 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뭘 본 건지 그 놀라운 7일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베른에서 온 클라라입니다. 올해 17살이고 베른에 있는 성 우르술라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스위스에서도 꽤 유명한 사립학교인데요. 특히 수학과 과학 교육으로 명성이 높은 곳입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해서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작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 12명과 함께 졸업 전 마지막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원래는 싱가포르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국가에서 편안한 휴가를 보내자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출발 한 달 전쯤 갑자기 여행지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대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저와 친구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은 김치 정도가 전부였어요. 몇몇 친구들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좀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반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막스는 대놓고 불만을 표했어요. 한국 같은 곳에서 뭘 배우겠냐는 식이었죠. 저희 담임 선생님도 난감해하셨습니다.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아시아 쪽으로는 수학여행을 거의 안 가보셨거든요. 보통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아니면 영국 정도였는데 한국이라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들 반응도 시원찮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차라리 파리나 로마가 교육적으로 더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안전한 곳인지 음식은 맞을지 언어 문제는 없을지 걱정들이 많으셨죠. 하지만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도 끊고 호텔도 예약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바꾸자면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할 것 같아서 결국 그냥 가기로 했어요. 출발 며칠 전까지도 저희들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기대보다는 의무감이 더 컸어요. 그냥 빨리 일주일 지나고 집에 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짐을 쌀 때도 대충 했어요. 여름옷 몇 벌이랑 카메라 정도만 챙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미리 알아보거나 공부하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관광지 몇 군데 구경하고 쇼핑 좀 하다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취리히 공항에서 만났을 때 분위기가 영 시원찮았어요. 다들 표정이 별로였고 11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때문에 더 기분이 안 좋았죠. 유럽 안에서 여행할 때는 2~3시간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에요. 비행기에 올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잠만 자거나 영화를 봤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랬고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감흥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공항이구나 정도였죠. 입국 수속을 밟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도 창밖 풍경이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많긴 했지만 딱히 놀랄 만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한국이 그냥 평범한 아시아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첫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일주일 지나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저희에게 일어날 엄청난 변화를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첫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여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낯선 환경 탓도 있었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포기하고 일어났는데 창밖을 내다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 맞은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방들이 여러 개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뭔가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친구 몇 명을 깨워 함께 호텔 근처를 산책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스와 안나 그리고 페터까지 총 4명이 조용히 호텔을 나섰죠.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있었고 편의점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한 건물에서 특히 많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독서실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24시간 운영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 10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독서실 안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살짝 들여다보니 저희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학생들이 책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졸음을 참으며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궁금해서 독서실 관리인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밤 11시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잠자리에 들거든요. 계속 걸어가다 보니 학원가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수십 개의 학원들이 들어 있었는데 새벽 시간인데도 불이 켜진 곳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새벽반이라는 수업도 있다고 하더군요. 새벽 5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학원도 있다는 걸 듣고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카페 앞을 지나는데 그 안에도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니 24시간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라고 하더군요. 학생들이 밤새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하루에 3시간, 많아봐야 4시간 정도인데 여기 학생들은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특히 안나가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중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학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수학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사서 먹고 있었어요. 야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님들,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여전히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저희에게 첫 번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성실함을 직접 본 것이죠. 스위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광경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 아침 저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죠. 강남에 있는 대치고등학교라는 곳이었는데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학교라고 하더군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분위기가 정말 진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들의 표정이 모두 집중되어 있었고 쉬는 시간에도 대부분 공부하고 있었어요. 스위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면 모두 떠들거나 장난치는데 여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3학년 교실에서는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문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에서라면 대학교 1학년에서나 배울 법한 미적분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저희도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담당 선생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스위스 학생들이 간단한 수학 문제 대결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저희는 자신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막스는 자신만만했어요. 스위스에서 수학 천재로 불렸으니까요.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과 확률 문제였습니다. 시간은 30분, 총 5문제였어요. 한국 학생 5명과 저희 중에서 5명이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막스, 안나, 페터 그리고 루카가 나섰죠.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했는데 스위스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막혔습니다. 미적분의 응용 문제였는데 접근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손길이 자연스러웠고 중간중간 계산하는 모습도 체계적이었어요. 저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5문제 중 평균 4문제를 맞췄는데 저희는 평균 1.5문제밖에 맞히지 못했어요. 특히 막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수학 천재라고 불렸는데 여기서는 평범한 학생에게도 밀렸거든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인 김서준이라는 친구가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수학적 사고력이 저희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부터가 달랐어요. 김서준은 하루에 보통 14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학만 4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스위스에서 저희가 하루 전체 공부 시간보다 수학만 더 많이 하는 셈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학원을 다녔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실력을 쌓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목표 의식이었습니다. 모두 명확한 대학 진학 목표가 있었고 그를 위해 체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대학 진학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희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실력이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막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같은 나이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한국 교육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신 것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실력을 보니 정말 부끄러웠다고 하더군요. 셋째 날에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견학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보니 규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연구개발 부서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스위스에서라면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인데 이미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민수라는 26살 직원이었는데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의 업무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근무 태도였습니다. 보통 오전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한다고 했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셈이었죠. 스위스에서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면 퇴근하는데 정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재미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야근을 해도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밤늦게까지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팀의 야근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밤 12시까지 작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 지쳐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활기차 보였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29살의 이수진이라는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묻자 흥미로운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 사람이 자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중 일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일만 하면 개인 시간은 언제 갖느냐고 물었어요. 패턴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데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직장인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성취감이 더 크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스타트업 집중 지역인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작은 사무실들이 모여 있는데 각각이 모두 새로운 기업들이라고 했어요. 젊은 창업가들이 밤늦게까지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인 28살 김태현 씨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위험이 있어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희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스와 루카는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반면 안나와 패턴은 여전히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분명 한국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늦게까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식 근무 문화에 대해서 말이에요.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모두 한국 젊은이들의 실력과 열정에는 감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거든요. 넷째 날 오후 저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더군요. 캠퍼스가 정말 크고 아름다웠는데 특히 중앙도서관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스위스 어느 대학보다도 컸어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층마다 가득 찬 열람석에서 학생들이 조용히 책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오후 시간인데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4층 한쪽 구석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학생이 점자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시각장애인 학생이었는데 손가락으로 점자를 더듬어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학생은 대학원생이라고 했어요. 화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잠깐 그 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24살 학생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공부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도서관에서 12시간씩 공부한다고 했어요. 점자책을 읽는 속도가 일반 책보다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불편하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앞으로 화학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어요. 자신과 같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공부가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 모두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안나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모든 것이 편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박지훈 같은 사람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페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식 교육이 너무 경쟁적이라고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그 경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려운 환경을 핑계로 삼지 않는 태도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희는 계속 그 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스위스에서 자란 저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가장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와서 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박지훈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이제는 한국을 비판하던 친구들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안나는 지금까지 한국식 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이해할 것 같다고 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페터도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이 단순히 일중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에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편안해서 위기의식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희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3일 동안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5째 날부터 저희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음식에 대한 태도였어요. 첫날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얼굴을 찡그렸는데 이제는 더 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침 호텔 뷔페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빵과 시리얼만 먹었는데 이제는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특히 막스는 젓가락질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김밥을 능숙하게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인사동이라는 곳에서 한국 서예를 배우고 한글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체험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를 알고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글자라는 설명에 안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서예 체험에서는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루카는 한글이 정말 아름다운 글자라며 계속 연습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한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한복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모두 신기해했어요. 한복의 우아한 선과 아름다운 색깔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들은 한복이 정말 예쁘다며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하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이 한복을 입으니 좋아한다며 같이 사진도 찍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가야금과 대금 연주를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양 음악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공연 후에 연주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전통 음악의 깊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음악이라고 하니 더욱 신기했어요. 패턴은 한국에 이런 깊은 문화가 있는 줄 몰랐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먼저 시작했는데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들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막스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틈날 때마다 단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특히 수학 관련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수학을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저희들의 대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한국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루카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패턴은 K-팝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악의 매력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스는 한국에서 수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안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저희의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4일 전만 해도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모두 열심히 따라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말을 배워서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겨우 5일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온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한국에서 산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고 손에는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큰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죠.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제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폭탄 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본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으셨지만 제가 한국식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스위스 교육이 너무 느슨한 것 같다고 하니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더 큰 충격은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왜 갑자기 한국어냐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쉽게 이해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가 한국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셨어요. 스위스에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스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기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안나는 한국 음식만 먹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당황했다고 했어요. 가장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루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루카가 한국어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하자 무슨 마법에 걸렸냐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가기 싫어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러니 이해할 수 없으셨던 거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월요일 첫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한국 이야기만 하니까 다른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특히 저희가 한국어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학교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막스는 수학 시간에 한국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에 비해 너무 쉽다고 했습니다. 안나는 공부 시간이 너무 적다며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교사를 하시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학생들이 갑자기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니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해서 한국 여행 후 아이들이 이상해졌다고 항의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서 저희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요청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한국의 교육 문화,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저희가 느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학생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의 공부 태도였습니다.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처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틈틈이 단어를 외웠어요.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중 몇 명이 정말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막스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고, 안나는 연세대학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과 학교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성적이 좋아지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높아진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한국 여행의 효과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학교에서는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보내고 한국 학생들과의 교환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어요. 저희의 변화가 학교 정책까지 바꾼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에요. 전국 단위 시험에서 저희 반 평균 점수가 30%나 올랐습니다. 막스는 정말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토픽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학 실력도 한국 수준에 맞춰 끌어올렸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진학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식 교육을 스위스에 도입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페터와 루카는 스위스에 남았지만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언어 연수를 받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저희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고 한국 문화 동아리도 만들어졌어요. 매년 여름에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정착되었습니다. 다른 스위스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성공 사례를 듣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문의해 오는 학교들이 늘어났어요. 취리히의 한명문 사립학교는 아예 한국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취리히 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현대사에 관심이 많아요.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계획입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부모님도 이제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기업에 투자까지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스위스 교육계 전체의 변화입니다. 베른주 교육청에서 한국의 교육 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공식 연구팀을 구성했어요. 저희의 사례가 그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언론에서도 저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어떻게 학생들의 인생을 바꿨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다른 나라 교육자들도 관심을 보여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만났던 박지훈 선배는 이제 화학 교사가 되어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치 고등학교에서 만난 김서준이는 스위스로 교환학생을 와서 저희 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학생들도 스위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해서 양방향 교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싫어했던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 일주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였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을 치열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스위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 작은 시작이 바로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위스 명문고 천재들의 한국 일주일 완전 변화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